야당이 경제 라인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 쏠릭이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현직 판사 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몰래 빼낸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까지 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90대 어머니와 70대가 된 아들의 만남을 비롯해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SBS 취재진이 평양 개성 간 고속도로를 달리며 주변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민둥산을 보기 힘들 정도로 산은 푸르러졌지만 도로는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한진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조양호 회장 일가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잠시 뒤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주장 손흥민이 선발 출전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일본을 꺾고 3연승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지난주 금요일 나온 뒤에 그 후폭풍이 매섭습니다. 야당은 제2의 IMF라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이제 결과에 직을 걸으라면서 갈등선이 끊이지 않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이 경제 투톱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충격적인 고용 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몰고 온 인재라고 야당들은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잘못, 이 인재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장하성 실장 책임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복불장군식 플레이어가 아니고 오케스트라 지휘자형으로 바꿔야 하고, 반면 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권이 성장 잠재력을 소진한 게 고용 악화의 원인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엄호했습니다. 우리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직을 걸고 매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정책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거라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팀워크를 주문했습니다. 투톱 체제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불협화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제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일자리 만드는데 앞으로 돈을 더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이 모두 54조 원인데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또 효과는 있었는지 김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본 예산은 36조 원. 국회 통과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두 번의 추경 예산과 일자리 안정 자금을 합하면 54조 원이나 됩니다. 먼저 본 예산 36조 원의 사용처를 따져봤습니다. 직접 일자리 항목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2조 7천억 원,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16% 정도입니다. 반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등 복지 성격의 예산이 12조 7천억 원, 전체의 35%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머지 재정은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 창업 지원 등에 쓰였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지출이지만 역시 복지 성격이 강합니다. 직접 일자리 항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노인 일자리, 자활사업, 숲 가꾸기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 일시적인 소득 보전 성격이 짙습니다. 재정 확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복지 성격이 강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일자리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찾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민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조선같이 이제 대규모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가 결국에 그 제조업 전체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도 같이 미치게 되면서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이면서 서비스업 파급 효과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3대 전략 투자 분야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등에 추격당하며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통 산업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키워야 하는 신성장 산업에서 투자와 고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산업 정책이 먼저 보다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의 25%를 담당하는 자영업에 대해서도 한계 사업자를 연명시키는 대책에 치중할 뿐입니다. 재취업과 재교육, 전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창업 유도로 과밀한 자영업 여건을 개선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 7만 명, 내후년 24만 명 줄어드는 등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 측면에서 고용 지표가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경제 철학을 보다 현실에 맞게 구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그럼 이번엔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오늘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의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승모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 직을 걸으라는 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경고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도 동의하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가장 사실 주목이 되는 부분은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그러니까 지금 저조한 경제 성적, 또 고용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대목인데요. 들어보시죠.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안 들려도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청와대와 정부의 팀워크를 강조를 했으니까 일단은 장하성 또 김동연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 내지는 질타가 담겼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경고를 했다는 건요, 뒤집어서 보면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둘 다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규제 혁신과 또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 두 부분을 다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럼 방금 남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정책 기조에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소득주도 성장은 틀렸으니까 포기를 해라. 이게 지금 현재 야당과 또 일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청와대도 급한 불을 끄는 데에는 경제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 성장 쪽에 더 기대를 걷는 분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소득 양극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소득주도 성장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이고요. 다만 문제는 고용 쇼크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정치적 부담, 여론 부담 이런 게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가 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도래한다 해도 정책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두 사령탑, 김동연, 장하성 이 두 사람에 대한 경질 내지는 문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강하게 발달한 태풍 쏠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이 태풍 진로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남쪽 먼바다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쏠릭의 모습입니다. 중심에서는 시속 140km의 강풍이 불고 있고 눈의 지름이 150km나 될 정도로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쏠릭은 수요일인 22일 밤 제주도를 관통한 뒤 목요일 새벽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드는 겁니다. 기록적인 비바람을 몰고 온 2006년 태풍 에이니아, 2010년 곤파스, 2012년 볼라벤과 비슷한 진로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대 순간 분속이 40m/s 이상이 되는 것도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전국 해안 등 3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해안 지방엔 해일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한다면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경기 지방까지도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로 검찰이 현직 판사 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을 미리 파악한 뒤 청와대에 보고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있던 최 부장판사를 통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헌재 평의 내용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5년 청와대 전달용으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최 부장판사가 빼낸 헌재 내부 정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보고서에는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휴일 특근을 거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법 적용이나 해석을 잘못한 판결이라고 결론 내리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파업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최 부장판사가 헌재에서 빼낸 정보를 토대로 청와대용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재의 평의 내용도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꿈에도 서로 잊지 못했던 남과 북의 이산 가족들이 오늘 금강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잠깐의 이별이 이렇게 70년 가까운 헤어짐이 될 줄 몰랐던 가족들은 서로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남매는 서로 같은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 정말로 기가 막힌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2살 남동생을 챙긴 엄마, 4살 자신을 챙긴 아빠. 75살 김혜자 할머니 가족은 그렇게 생이별했고 이제 부모님 없이 둘만 남았습니다. 너 2살, 나 4살 때 헤어진 거야. 아이고 참말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세상이 나오냐. 아유 정말 좋다. 아이고 정말 좋다. 하늘로 떠난 오빠 대신 만난 조카를 74살 정학순 할머니는 와락 껴안았습니다. 오빠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한마음인 듯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 수 없기에 더 간절했던 그리움. 시각장애 1급인 이금연 할머니는 가족들 2손을 더 꼭 부여잡았습니다.
68년 세월을 고이 간직한 흑백 사진. 그간 잘 살았노라 보여주는 컬러 사진들을 나눠보며 가족들은 첫 상봉을 마쳤습니다. 기분이 얼만큼 좋으세요? 금강산 만큼 아무 말도 못했는데 눈물이 나서. 앞으로 사흘간 주어진 시간은 불과 11시간. 68년 세월의 그리움과 먹먹함을 달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가족들은 지금 호텔에 모여서 68년 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 전쟁통에 헤어졌던 4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어머니의 사연을 이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백발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피난길에 헤어졌던 4살 배기 아들. 갓난딸만 업은 채 아들과 생이별했던 이금섬 할머니는 92이 된 지금까지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앳된 얼굴로 기억에 남아있던 아들은 이제 71살 노인이 됐습니다. 엄마 노릇 못해준 죄책감에 이금섬 할머니는 아들 소들 놓지를 못했습니다. 연보랏빛 한복을 맞춰 입은 두 딸이 백발이 된 어머니 품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99살 어머니 한신자 할머니도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이름이 김영자,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 고쳤나. 2-3달이면 될 줄 알았던 피난길. 두 딸을 친척집에 잠시 맡겨둔 게 이토록 긴 이별이 될 줄 몰랐습니다. 4살이었던 두 딸은 70대의 노인이 됐고 그동안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는 차마 물을 엄두가 안 납니다. 눈물도 안 나온다. 눈물도 안 나오고 내가 지나로 어때 무관이. 이산가족 고령화로 부모 자식 간 상봉이 줄어들면서 오늘 상봉한 89 이산가족 가운데 북에 있는 자녀를 만난 경우는 7가족뿐이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이렇게 강산이 여러 차례 바뀔 만큼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한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취재를 위해서 북한에 머물렀던 저희 취재팀이 평양과 개성 사이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면서 북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는데 먼저 김인남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평양 개성 간 고속도로. 오가는 차량은 뜸하지만 자로 잰 듯 도로는 일직선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은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남쪽에선 보기 힘든 목화밭엔 하얗게 꽃이 가득합니다. 자전거에 돼지를 싣고 달리는 주민의 표정이 여유롭습니다. 나무 심기가 성과를 낸 듯 주변산은 온통 초록 물결입니다. 지난 2003년 방북 때 SBS 취재진이 찍은 영상과 비교해보니 벌건 민둥산은 그야말로 옛말이 됐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상하행선을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야외 매대에 진열된 사과배라는 특이한 과일이 눈길을 잡습니다. 자, 이거 잘라는 대로 1달러에 3개. 평양 개성 간 고속도로엔 유난히 터널이 많습니다. 굴이라는 이름의 터널이 17개나 되는데 평양 근교를 제외하곤 조명은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도로 사정도 비슷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포장 상태가 안 좋아 제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개성에 다다르자 도로는 시내를 관통합니다. 멀리 한옥이 보이지만 현대식 아파트들도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군사용 방호벽이나 바리케이드가 분단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정막 그 자체입니다. 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녹슬고 방치된 흔적이 뚜렷합니다. 7년 만에 다시 열린 서해육로. 200km도 안 되는 거리지만 3시간 가까이 달려 북측 출입경 사무소에 다다랐습니다. SBS 김인남입니다.
네, 평양 다녀온 김인남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평양에 얼마나 머물렀던 거죠, 이번에? 네, 이번에 열흘 정도 머물렀습니다. 네, 국제유소년 축구대회하고 민간교류를 취재하기 위해서요. 열흘 동안 평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김 기자 봤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많이 튼 것 같은데 네. 북한도 많이 더웠나 봐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평양에 갈 때는 북쪽이니까 아무래도 좀 덜 더울까 싶었는데 네, 그렇죠. 연일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 그 평양 여성들의 대부분이 이 양산을 쓰고 다녔고요. 화면에 잘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재미있는 거는 서울에서 한창 유행인 선풍기라고 하죠. 이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여성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지금 보기에도 양산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저는 북한을 가본 적이 없는데 과거에 이제 평양 갔다 온 기자들은 정말 북한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좀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요즘 북한이 자랑하는 초고층 아파트들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특히 느낀 건 거리가 무척 깨끗하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고요. 지난 8.15 광복절은 북한도 공휴일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대동강변에 주민들이 나와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중국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강 체조랄까요? 댄스 체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추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네, 뭐 저희가 밖에서 그냥 막연히 듣기에는 뭐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한이 좀 힘들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지방의 사정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평양은 확실히 변화의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장마당도 계속 늘어나서 한 500개 정도 전국적으로 된다고 하고요. 북한 전역에요. 그만큼 돈이 돈다는 얘기겠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큰 돈을 주게 된 이른바 돈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주겠죠. 돈주들이 늘어나서 아파트 건설 비용의 일부를 이 돈주들이 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MW가 오늘 리콜 수리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전 진단이 응급 처방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 교체에 나선 건데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간 기자입니다. BMW 서비스 센터에 리콜을 받으러 온 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BMW는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관련 부품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디젤 냉각김이 습격하기가 2-3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게 작동이 대상은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천 대로 수입차 리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BMW 측은 올해 안에 리콜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 리콜 예약이 미뤄졌다는 차 주인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 황당했고요. 그 차를 안 몰려고요. 당분간은. 리콜이 진행되면 이번 사태가 진정될 거라는 BMW 기대와 달리 오늘도 BMW 차량이 또 불탔습니다. 오후 4시 50분쯤 경북 문경시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BMW 520D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이달 초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으로 BMW 측이 주장하는 화재 원인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측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BMW가 3차례나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단 측은 차량을 직접 구입해 연말까지 원인 분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국토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외국산 라텍스 그리고 까사미아 매트리스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SBS 취재 결과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작년 가구 도매점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한 주부입니다. 매장에 갔을 때 사장님께서 대진 침대 하청업체 제품이 있는데 품질이 괜찮다고 해서 소개를 받고 샀어요. 라돈 침대에 관한 SBS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해서 측정해봤는데 기준치의 9배가 넘는 1923베크렐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가구 도매상 창고. 같은 상표의 매트리스가 있는데 측정해보니 1396베크렐까지 나옵니다. 이 매트리스의 전시 판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진침대에 매트리스를 납품해왔던 하청업체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 업체는 모나자이트를 넣어 만든 매트리스를 대진침대에 납품했던 곳입니다. 대진침대에 납품도 하고 동시에 다른 상표를 붙여 가구 도매상에 팔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마나 팔았으며 어디로 팔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일하는데 저도 여기 산지 얼마 됐어요. 몰라요. 그 자세한 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이 업체는 대진침대에만 납품해왔고 따로 판매한 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은 해당 제품이 대진침대 하청업체가 만들었다는 홍보에 힘입어 매우 잘 팔린 인기 상품이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제품 제일 잘 팔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진 지 석 달 넘게 지난 지금 원한이의 허술한 조사와 관리 때문에 아직도 라돈 매트리스인지 모르고 잠을 청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한진그룹 탈세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조양호 회장 일가 전반에 대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조사관 50여 명이 오늘 오전 대한항공과 진에어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조사관들은 대한항공 본사와 서울 서소문 사옥의 조양호 회장 집무실 2곳, 그리고 진에어 본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세금 관련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사국은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한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탈세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을 어기고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조현민 전 부사장에게 8억 7,4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게 적법한지, 상속세 미납 등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조양호 회장이 올 상반기 58억 원 급여를 받은 게 문제 없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또 한진 일가가 해외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장부나 계약서를 조작한 또 다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양호 회장 가족은 면세품 중개업체들을 통해 통행세를 받거나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은 여러 혐의로 조 회장 부부와 두 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나서는 가운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일본을 꺾고 3연승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마법이 이번 대회에서도 그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베트남은 전반 3분 일본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응우옌 꽝하이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철벽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동안 남녀 통틀어 일본의 13전 전패를 당했던 수모를 처음으로 씻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박 감독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베트남이 일본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감독으로서 우리 선수를 믿었고 피지컬이나 기술적인 면도 일본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열광적으로 응원한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흥분했습니다. Skill and everything level is up under his training. I think he's the best. 베트남 언론들도 앞다퉈 일본전 승리를 크게 보도하는 등 올해 초 23세 이하 아시아 축구 선수권 준우승 때에 이어 다시 한번 박항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과 한국이 앞으로 계속 이길 경우 두 팀이 준결승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연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오른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오는 23일 사상 첫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북카시에서 SBS 박찬근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복싱 9개 체급 가운데 남녀 합쳐 메달 3개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함께 훈련하고 또 작전을 지시해줄 감독 없이 아시안게임 링에 올라야 할 처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마추어 복싱은 3분 3라운드 경기입니다. 라운드 사이 1분씩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코치진은 심리적 안정을 줄 조언도 하고 작전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은 경기 중 감독의 지시를 직접 듣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동길 대표팀 감독이 링에 오를 자격이 없어서입니다. 나 감독은 2010년 국제복싱연맹이 정한 필수 교육을 받지 않아 2012년 무렵 국제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의 지도자가 제권을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먼저 심리적인 위축 그리고 압박감, 그래서 무리한 경기를 하게 되고. 나 감독은 지난해 3월 대표팀을 맡은 뒤 해당 교육을 받아 국제 지도자 자격을 되찾으려 했지만 지금까지 교육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복싱협회 역시 대표팀 감독 선발 당시 나 감독이 국제 지도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자격 부여되어 있는 걸 보고. 나 감독은 국제연맹과 아시안게임 조직위의 양해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국한 복싱 대표팀은 나흘 뒤 첫 경기를 가집니다. 현재로선 경기 중 감독 역할을 카자흐스탄 출신 수석 코치가 대신할 상황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일부 금융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의 마지막 달 급여를 선심 쓰듯 과도하게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이틀 출근하고 5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퇴직한 A 과장은 마지막 달 월급으로 51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날은 불과 이틀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퇴직 상임위원도 이틀을 일하고 월급으로 무려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예보의 퇴직월 보수 규정은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을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퇴직월이라도 최소 15일 이상 근무해야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조직에 유리하게 임의대로 규정을 바꿔 적용해온 것인데 문제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정부 그 예산 집행 지침상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은 좀 외부에서부터 지적이 있었다는 그런 점은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 5년 동안 이 두 공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는 4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루만 일해도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기관은 올해부터 정부 지침에 맞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기업들의 퇴직월 보수 규정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군의 전문 특기병 운용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드론을 날리고 정비하는 드론병, 또 위성이나 우주 기상을 다루는 우주병, 이런 특기병들이 올해 안에 선발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적 동향을 정찰하고 소형 화물 수송과 때로는 공격까지 감행하는 군사용 드론. 육군은 이런 드론봇 전투단을 올해 안에 기상작전사령부 예하에 창설합니다. 국방개혁으로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정찰과 공격, 수송 영역에서 드론과 로봇 활용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육군은 연말까지 드론 운용 및 정비병 64명을 따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이른바 우주특기병을 모집합니다. 3년 전 창설된 우주정보상황실에서 일할 병력입니다. 우주 기상 자료를 분석할 우주기상 분석병, 기상 슈퍼컴퓨터 운영 보조를 맡을 기상 슈퍼 분석병을 뽑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해당 특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면 누구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드론병과 우주병은 이달 안에 병무청 접수가 시작되고 11월과 12월 순차적으로 해당 부대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군은 또 강원 도립대 등 12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등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여기는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국제방송센터입니다. 우리의 메달 바친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서 본격적인 금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남자 58kg급 김태훈 선수가 조금 전 2회 연속 금메달에 따냈습니다. 현재 상황 하성영 기자입니다. 네, 남자 58kg급 세계 랭킹 1위 김태훈은 화려한 발차기를 앞세워 승승장구했습니다. 16강전에서 무려 40점을 뽑아내며 대승을 거둔 데 이어 8강전에서 카자흐스탄 선수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뒤 준결승에선 일본의 스즈키를 24대 11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의 플라토프도 김태훈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줄기차게 발차기 공격에 성공하며 24대 6으로 승리해 겨루기 종목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년 전 인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정상에 오른 김태훈은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여자 53kg급의 하미나는 투혼의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8강전에서 다리를 다친 뒤 이를 악물고 결승까지 올랐지만 타이완 선수에 패해 은메달에 만족했습니다. 여자 67kg급의 김잔디 역시 조금 전 끝난 결승에서 요르단 선수에 져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펜싱에선 여자 플레레의 전희숙이 간판 스타 남현희를 제치고 준결승에 올라있고 남자 더블의 에이스 고봉길과 샛별 오상욱도 나란히 4강에 올라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6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승마 마장마술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비운의 승마 대표 김혁 선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희돈 기자입니다. 에이스 김혁이 자신의 에마 대가스를 타고 경쾌하게 코스를 돕니다. 김혁은 4년 전 대표 선발전에서 석연찬원 판정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밀려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했던 비운의 선수입니다. 김균섭, 김춘필, 남동원과 함께 단체전에 나선 김혁은 26명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위 3명의 평균 점수에서 우리 팀은 리우올림픽 대표 2명이 포함된 일본에 뒤져 6회 연속 우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혁은 지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1등 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좀 아쉽고 그래도 뭐 개인전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아쉽게 금메달을 놓친 한국 승마는 오는 23일 개인전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사격에서는 여자 10m 공기 소총의 정은혜와 여자 트랩의 강지은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강지은은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잘 버티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여자 농구 단일팀 코리아는 인도를 50점 차로 크게 꺾고 2승 1패로 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SBS 정희돈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축구대표팀은 잠시 뒤 키르기스스탄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로 나서 발빠른 선수들과 함께 자신감 회복에 나섭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바레인전에서 1골 1도움으로 활약한 나상호는 같은 방을 쓰는 손흥민과 함께 키르기스스탄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방에서도 말도 많이 하고 조금 불편한 게 없으니까 같이 들어갔을 때는 좀 더 발을 맞춰가지고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럽형 체격을 갖춘 키르기스스탄은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수비 전술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수비수의 발이 느리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은 발이 빠른 나상호와 득점 선두 황의조를 앞세워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왼쪽 측면 그리고 중앙 수비수의 그런 민첩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배후 공간을 조금 공략할 필요가 있고. 키르기스스탄을 꺾으면 우리 팀은 조 2위가 돼 오는 23일 F조 1위를 차지한 이란과 16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은 어제 훈련이 끝난 뒤 팀 구호인 원팀을 2차례 외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잠시 뒤 키르기스탄전은 전화위복의 계기이자 한국 축구의 명예가 걸린 한판입니다. 반둥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 파울루 벤투 감독이 오늘 입국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은 4명의 코칭 스태프와 함께 김판곤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대표팀을 이끌며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며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 우승을 첫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다음 달 데뷔전이 될 두 차례 평가전에 앞서 K리거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북한도 드디어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략 종목인 역도에서 여자 48kg급의 리성금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였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집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열대야가 찾아오겠고요. 한낮에는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 지방에 상륙을 하겠고 한반도를 관통해 금요일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지만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400mm 이상의 폭우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비바람이 우려됩니다. 6년 만에 태풍이 상륙하는 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아시안게임 중계 관계로 8시 뉴스가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내일은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